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사회복지조사론의 기본서에 있는 내용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 과학적 방법으로서의 사회복지 이렇게 나와 있죠. 지식, 가치, 기술. 보통 지식, 기술, 가치라고 얘기하죠. 우리 이제 실천론 시간에 가시면 공부하실 텐데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행위를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지식과 기술과 가치죠. 미리 얘기해요. 우리 실천론 시간에 공부하실 걸 미리 얘기합니다. 지식은 알을 얘기하죠. 사실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조사론을 공부하실 텐데 이 사회복지조사론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대로 된 실천가 또는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 사회복지에 관련된 이런 지식을 형성하는 방법, 지식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그걸 이제 공부하는 게 이제 사회복지조사론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식 형성 방법은 뭐다? 과학적 지식 형성 방법을 채택해서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을 형성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지식, 가치, 기술이라고 용어가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조사론을 통해서 얻을 것은 이제 지식이다 정도 기억해 두시고, 기술이라는 것은 이제 지식에 바탕하죠.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수행되는 행위를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내가 잘 알고 있고 그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현장에서 그대로 실현 또는 실천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바로 기술이죠. 자, 그리고 이제 가치라는 것은 이 지식 기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이건 뭐죠? 일종의 선호죠. 우리 실천론과 실천기술론 시간에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실 텐데요. 어떤 선호입니다. 선호 중에서도 사회복지사라고 한다면 그런 선호의 차원을 떠나서 반드시 갖춰야 될 두 가지 가치가 있는데, 그 두 가지 가치 미리 좀 공부합시다. 실천론 시간에 공부하실 텐데 그것을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이중가치 체계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존엄성.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 인간은 가장 존엄한 존재. 이 세상에 어떤 이유 상황 하에서도 인간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인간은 어떻게 존엄한 존재로 여겨져야 된다. 그게 이제 불변의 가치,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고, 두 번째가 바로 뭐죠? 사회적 배분 정의. 이거 기억하세요. 사회적 배분 정의의 가치. 자, 사회적 배분. 배분, 영어로 이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하죠. 나누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나누는 것이 저스티스, 정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걸 나 혼자 갖고 사는 게 이게 나쁜 거야? 이게 정의롭지 않은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 실천가의 가치 입장에서 본다면 네가 갖고 있는 것을 그렇지 못한 자한테 배분하는 것, 나눠주는 것, 그게 정의로운 것이다. 좀 쉽게 얘기하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결코 정의로운 게 아니고 나눠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되시죠? 자, 여기 보니까 우리 교재에 뭐 지식의 의의 나와 있고 칸트, 헤겔, 뭐 가치, 과학, 기술 쭉 나와 있는데 별 볼 일 없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지식과 기술과 가치라고 하는 큰 틀만 머릿속에 담으시고, 이게 바로 사회복지사 갖춰야 될 것들이구나. 그중에서도 이제 사회복지 조사론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그 방법을 공부하는 시간을 이 사회복지 조사론 때 제대로 익혀보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절에 보니까 지식의 형성 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자, 어딜 보시냐면요, 비과학적 지식 탐구라고 있어요. 이렇게 한 장을 딱 넘기시면은 비과학적 지식 탐구라는 걸 먼저 보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앞에 있는 과학적 지식 탐구를 봅니다. 자, 무슨 소리냐 한번 정리를 해 보자고요. 우리 지식이라는 것은 알미죠.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알미입니다. 자, 그때 한번 보면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그 지식을 얻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즉 지식을 형성시키고
우리가 그걸 일반적으로 지식을 탐구한다고 하는데 지식을 얻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가 이제 관습, 전통이라고도 합니다. 관습, 똑같은 말이 이제 전통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두 번째가 권위입니다. 권위. 세 번째가 직관이에요. 직관. 자, 이 세 가지.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비과학적인, 뭐예요, 여러분? 과학적이 아니라는 소리죠. 비과학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 즉, 다시 한번 비과학적으로 지식을 얻어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자, 요건 좀 기억합시다. 비과학적으로 지식을 얻어내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관습, 두 번째가 권위, 세 번째가 직관이다. 자, 관습, 다른 말로 전통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옛날부터 이래 왔어요. 즉 우리 조상들도 옛날 사람들도 이건 이런 거야,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게 맞아 라고 해왔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건 그런 거구나 라고 그것을 그냥 인정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옛부터 그냥 그래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심, 어떤 의심에 대한 동기 없이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관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관습적인 지식, 관습적으로 얻어진 지식은 사실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깨어지고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뭐냐면 이런 거죠. 시간이 지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천동설 같은 거죠. 우리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천동설을 얘기했습니다. 천동설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가만히 있고 지구 주위를 어떻게 태양이 돈다라는 거예요. 태양 외에 다른 이제 우리 행성이라고 얘기하죠. 우린 보통 태양을 항성이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이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별들을 이제 행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구가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지구가 항성이 돼버리고 나머지 별들이 태양을 포함해서 다 지구 주위를 돈다고 이제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죠. 당시에 이게 이제 그리스가 지금 그 당시에 이제 히랍이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지구 주위를 태양이 돌지. 그걸 의심할 여지가 있어?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 지식을 탐구하다 보니까 지구가 태양을 돌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게 바로 뭐다? 관습이다. 관습적으로 전통적으로 습득되어지고 전승되어진 지식은 언젠가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죠. 자, 두 번째가 이제 권위입니다. 권위에 의해서 형성되어지고 습득되어지는 지식이에요. 자, 권위라는 건 뭐냐면 우리 요새도 많이 봅니다. 그 TV에 보면 이제 쇼닥터라고 하시는 분들 나오죠. 쇼닥터. 그래가지고 무슨 이거를 먹으면은 뭐 살이 쭉쭉 빠져. 그런 것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먹으면 살 빠지는 거. 저는 이상하게 먹으면 살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먹어서 살 빠지는 거 있으면 정말 잘 먹을 자신 있는데 하여튼지 간에 먹으면 살 빠지는 거, 이거 먹으면은 뭐 회춘을 하는 거, 자, 표현이 저속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먹으면은 뭐가 나아지는 거, 이런 것들 하면서 제시를 하죠. 어떻게 하면 건강에 어떤 것이 유리하고. 자, 사실 그 지식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입증된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입증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해당 분야의 권위자, 즉 해당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경험을 갖고 있는 자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제 권위를 믿고 이 지식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네, 이러고서 그냥 받아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권위다. 권위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는 자가 이건 지식이야, 이건 옳아, 이건 바르러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그게 바로 권위에 의해 형성된 지식입니다. 자, 세 번째 직관이죠. 자, 직관이라는 거, 요것도 이제 지식 형성의 한 방법인데, 직관이란 건 이런 겁니다. 어떤 검증 절차 없이 이거는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개인적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럴 거야, 이건 맞아, 이렇게 탁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은 이 직관 안에는 어떤 경험적 검증 절차 이런 것은 사실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것이 맞다, 이것은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가정과 추측 하에서 지식을 만들어낸 게 바로 이 직관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어떠한 명제나 주장을 관습 볼게요. 단순히 설례나 관습. 자, 설례. 그렇죠. 옛날에도 이래 왔어. 이게 설례죠. 습성을 근거로 제시하거나 준용하는 것인데 진정한 학문 발전에는 방해가 된다. 이러한 관습에 의한 방법은 그 시대나 사회에 따라 일정한 문화 형태를 형성시켜 주지만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며 보통 전통과 인습으로 구분된다고 했는데 요거 지워버리시고 관습이 그냥 전통이에요. 관습이 그냥 전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권위.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과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품이 뛰어나거나 전문 기술을 갖고 있는, 즉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자가 내뱉은 말, 그것을 그대로 지식으로 인정해 버리는 거죠. 야, 무슨 쇼닥터가 이렇게 얘기했대. 이거 먹으면은 건강해진대. 야, 무슨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대. 아, 그 말이 진리야.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보통 그래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사회적 지위에 오른 사람들은 이런 권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학사학위 다음에 석사학위를 따고 박사학위를 따고 이렇게 학위를 자꾸 증가시키면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학문적 권위를 갖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가 내뱉은 말이, 그가 얘기하는 것들이 여러 사람들한테 인용되어지고 사실로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학위가 높아질수록, 또는 이제 유명한데 좋은 대학교 출신일수록 그런 겁니다. 이해되죠? 그게 권위예요. 또한 믿을 만한 정보 출처를 댄다든지 신뢰도가 높은 공공기관이 유권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법이 동원되며 일상적으로 접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가 권위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될 때가 참 많다. 자, 직관. 확고한 신념을 얻기 위해서 시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인데 스스로 분명한 명제에 호소하는 것이다. 자, 밑줄 좀 보세요. 스스로 분명한 명제. 이게 뭐냐면 나한테만 분명한 거야. 나한테만.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않고 그냥 본인 입장에서 나한테만 이건 확실한 거야. 나한테 있어서는 이거만큼은 명확한 거야. 일종의 개인적인 확신이죠. 확신. 그게 직관입니다. 그래서 이 명제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에 속해서 그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나 진실이라고 확신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당시 유행이나 어릴 때 교육에 의해 조성되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자명성, 즉 스스로 자기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성질을 얘기하죠. 따라서 의심을 품어보고 직관은 항상 시험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직관은 나한테만 명확한 것,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성되어진 지식, 그렇죠. 그런 것을 직관이라고 하더라. 자, 중요한 것이 이것이 이제 비과학적 지식인데 이런 비과학적 지식은 문제들이 많아요. 우리 교재가 그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뭐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과학적 지식이 갖고 있는 문제는 사실은 과학적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 지식 자체가 불완전하고 그리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보편화 일반화되기도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린 뭘 하느냐? 과학적 지식을 추구해요. 과학적 지식. 자,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진 방법, 그리고 그 절차, 다시 뭐하고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진 방법과 절차에 근거하여서, 다시 방법과 절차에 근거하여서 지식을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죠? 과학적인 절차나 또는 방법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이 아니란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은 과학적 방법이라는 현상, 개념, 가설,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이론을 도출을 내는 것. 보통 이것을 이제 연역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과학적 방법은 지금 요 내용을 싹 지우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쓰세요. 뭐라고요? 과학적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지식을 과학적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위에 과학적 방법이고 이제 바로 밑에 또 과학적 지식이 등장을 해요. 과학적 방법 모르셔도 되고요.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과 과학적 절차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것이다. 이렇게만 기억해 두십시오. 정리됐죠? 자, 여기 보면 과학적 지식의 특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얘는 우리 교재는 10회 기출됐다고 나와 있는데 10회 아니고 거의 매해 기출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과학적 지식이 갖고 있는 일종의 특징을 찾아내는 거죠. 첫 번째, 재생 가능성. 과학적 지식의 재생 가능성이란 일정한 절차와 방법을 되풀이했을 때 누구나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 다시 한번, 일정한 절차와 방법을 되풀이하면 누구나 같은 결론이 발생하는 거예요. 즉, 원인이 같으면, 제공되어지는 원인이 같으면 결과도 같아질 수밖에 없다. 그거죠. 그걸 재생 가능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과학자하고 B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었을 때 A라는 과학자가 또 어떤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때 B라는 과학자도 A라는 과학자가 했던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수행하면은 반드시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걸 재생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재생 가능성은 과정 및 절차에 관한 것과 결과에 대한 것 두 가지, 이런 건 몰라도 되고요. 그냥 재생 가능성이 뭔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경험성. 자, 과학적 지식의 경험성이란 연구 대상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감각에 의해서 지각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계속 보자고요. 그런데 이러한 경험성은 인간의 감각기관에 대한 신뢰의 문제, 추상적 용어에 대한 감각기관의 지각 가능성 문제가 대두된다. 이 경험성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경험될 수 있는 것들이 연구 또는 조사에 있어서의 대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철학 아세요? 철학? 철학이라고 하는 연구 분야가 있죠. 이 철학이라고, 그러니까 학문입니다. 이 철학의 학문 분야를 세분화시켜서 보면은 형이 상학, 형이 하학, 그 다음에 논리학, 그 다음에 미학,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이제 철학의 분야들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에 관한 얘기예요. 자,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신의 연구예요. 신의 연구. 신. 하나님. 그렇죠. 신이 있을까? 신이 있을까? 신존재. 자, 우리가 신을 볼 수 있습니까? 예, 다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신이 있다라고 해서 신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감각기관을 갖고 있는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 신의 존재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오감 체계를 통해서, 즉 보고, 듣고, 맛보고, 그 다음에 촉감, 이 몸으로 느끼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신 존재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형이상학은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겁니다. 반면에 형이하학이라는 것은 입증되어질 수 있는 것, 즉 유물론적인 것들, 그렇죠? 유물론적인 것들, 물체들. 제가 이 백목을 연구한다, 이 분필을 연구한다, 그렇죠? 이 책을 연구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전부 뭐다? 형이하학에 소속되는 거예요. 자, 경험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이 과학적 지식의 특징에서 경험성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걸 연구할 수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신존재 도대체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신존재 입증을 해보겠다고 뭐 7가지 명제를 갖고 연구를 했었는데 실상 그것도 과학적인 접근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 뭐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냥 주장되어 왔던 내용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제로 경험성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구 대상이 내가 뭘 연구할 것인가, 과학적 연구 대상이 뭔가 할 때 했을 때 궁극적으로 인간의 감각에 의해서 지각될 수 있는 것만이 과학적 연구 대상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그게 경험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는 것들은 실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것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자, 객관성하고 간주관성 나와 있어요.
요거를 좀 이렇게 묶어 두시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보면 과학적 지식의 객관성이라는 것은 건전한 감각기관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같은 대상을 인식하고 그로부터 얻는 인상이 일치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화되었다라는 얘기가 뭔지 알 겁니다. 네가 느끼기에도 그러니? 내가 느끼기에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너도 그렇게 생각해. 자, 이게 객관성이죠. 그렇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럼 뭐예요? 그건 주관성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인식되는 사상은 객관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죠? 나도 그래, 너도 그래.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죠? 이게 바로 객관성입니다. 자, 간주관성이 이게 시험에 참 잘 나오는데 2번 나왔어요, 지금까지. 간주관성. 자, 뭐냐? 다른 말로 상호주관성이라고도 하며 과학적 지식은 다른 연구자들에게도 연구 과정과 결과가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 비록 연구자들이 주관을 달리할지라도 같은 방법을 사용했을 때 해석 또는 설명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게 조금 난해한 얘기는 한번 볼게요. 간주관성이라는 말이 이게 사이가 한자입니다. 한자로. 그러니까 주관의 사이라는 소리죠. 주관의 사이라는 소리입니다. 주관성의 사이. 주관성의 사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현상을 놓고 지금 앞에서 배운 것처럼 객관적으로 인식할 때가 있고 또 그것을 이제 주관적으로도 인식할 때가 있잖아요. 바로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이게 객관이고 주관이 만난다고 한다면 이 객관과 주관이 만나는 요 부분 이해돼요? 이게 바로 간주관의 부분이에요. 간주관의 부분. 자, 사람이 완전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놓고서 완전히 객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봐요. 어떤 현상을 놓고 그것을 완전히 객관화시킬 수가 있다, 없다. 그런 게 사실 어디 있어요? 그렇죠. 완전한 객관성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우리가 과학을 하면서 자꾸 객관화되려고 객관을 추구할 뿐이지 실상 완전한 객관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자, 다시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간주관성이라는 건 이런 거죠. A라고 하는 과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B라고 하는 과학자도 실험을 해서 어떤 연구 결과를 얻었어요. 그리고 C라는 과학자도 연구를 해서 어떤 연구 결과를 얻었는데 A하고 B하고 C하고 이 얻어진, 그러니까 동일한 주제나 목적도 방법을 갖고서 시행했던 이 연구 결과에 있어서의 객관화된 부분, 즉 서로 일치되어지는 부분, 요 부분은 요만큼 부분들은 서로 같다는 거야. 그 결과가. 그러면 요 부분만큼만 어떻게 객관으로 인정하자. 그게 간주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을 달리할지라도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연구를 해둬진 결과가 부분적으로 동일하다면 그 부분적으로 같은 부분만 뭘로 보자는 겁니까? 객관화시킨 내용으로 이해하자는 게 바로 간주관성이에요. 자, 실상 우리가 지금 위에서 배우셨던 객관성이라는 건 없고 과학에 있어서의 객관성이란 사실 간주관성입니다. 그래서 간주관성 이퀄 객관성이에요. 이해되시죠? 세상에 완벽한 주관성, 완벽한 객관성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이건 맞아, 이건 똑같아라고 얘기할 써지는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이걸 그러니까 많은 이들의 결과에 있어서 공통적인 부분들의 즉 쉽게 얘기하면 집합에 있어서 교집합 부분이죠. 자, 그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것을 객관화되었다. 그 정도면 객관화되어졌다고 얘기하면서 그분을 어떻게 간주관성이라고 얘기하고, 실상 과학에 있어서 이 객관성이라는 것은 그 관주관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리됐나요, 여러분? 자, 체계성. 과학적 연구가 내용의 전개 과정이나 조사 과정에서 일정한 틀, 순서,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되어져야 된다. 즉 이게 뭐냐면은 그 방법이나 절차, 즉 과학적 지식을 형성해내는 방법이나 절차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막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계라는 게 뭐예요? 어떤 순서를 정해놓고 그 순서에 맞게끔 그 입증되어진 방법들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체계성입니다. 네, 그래서 과학을 할 때는, 즉 과학적 지식을 생산해내기 위한 어떤 연구 또는 조사를 수행할 때는 반드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고서 진행해야 되죠. 그냥 대충 기분 좋을 때 하지 뭐 요만큼만 하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체계성을 통해서 과거로부터의 업적들을 지속적으로 측정해서 확고한 이론을 정립한다. 뭐 그다음 변화 가능성, 요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보면은 기존의 신념이나 연구 결과가 새로운 것에 의해서 언제든지 비판되고 수정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가능성이에요. 자, 우리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다고 했는데, 실제로 따지면 우리가 갖고 싶은 건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이 불변의 사실이죠. 불변의 사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이 진리를 주장합니다. 내가 진리다. 이것이 진리야를 얘기를 하죠. 이것은 시대, 상황, 어떤 조건 하에서도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이 진리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걸 지식으로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진리라는 것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특히 사람이 생산해낸 지식은 진리에 가까워질 수는 있어도 결코 진리가 되어질 수 없어요. 무슨 얘기죠? 시간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결국에는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구 불변의 지식, 즉 이 진리를 추구는 하지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결국 뭐다? 그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지식이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변화 가능성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코페르니쿠스가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가 얘기했습니다. 자, 태양이 지구를 돈다. 그 당시에는 그게 뭐였습니까? 진리처럼 보여지는 얘기했지만 결국은 지식이었거든요. 인간이 만들어낸 지식. 그래서 어떻게 코페르니쿠스가 아니거든.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어. 그렇죠. 예, 변화된 겁니다. 자, 이게 변화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 과학적 지식의 특징들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해 두시고. 과학적 조사 연구의 특징. 자, 우리 이게 좀 정리를 하자고요. 우리 교재에 조사라는 말하고 연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둘 다 영어로 스터디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조사나 연구나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과학적 조사의 특징. 시험에 나올 때도 조사라는 말 또는 연구라는 말을 번갈아 가면서 내요. 지금 여기는 영어로 표현하면은 scientific study의 특징,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과학적 조사의 특징 또는 연구의 특징, 이렇게 전개를 하시면 되는데, 논리적, 이것도 중요해요. 철학적이며 철학이나 신념보다 이론에 기반한다. 일정한 규칙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게 체계성이죠. 체계성. 확률에 의한 인과성이 있다. 자, 인과성이라는 게 여러분 뭐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 즉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원인을 제공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게 인과성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 인과성은 뭐다? 확률적이다. 불변하는 인과성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그 인과관계가 아닌 경우도 존재하더라. 그 얘기예요. 일시적 잠정적인 결론인데, 이게 변화 가능성하고 똑같은 얘기죠. 예. 지금 우리가 얻어낸 지식들은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잠정적이에요. 시대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일반화를 통해서 보편적인 것을 지향하려고 합니다. 일반화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이제 객관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이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통용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맞아? 그럼 저 사람도 맞아. 저 사람도 맞아. 이게 이제 일반화된 거죠. 간결화를 통해서 최소한의 설명 변수로 최대 설명력을 유도한다. 자, 설명 변수라는 게 바로 이제 독립 변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최소한의 독립 변수를 제공해서, 즉 이 원인에 대해서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많은 독립 변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원인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원인과
그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어진 결과를 찾아내는 거죠. 구체화를 통해서 검증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히 측정하고, 간주관성 했죠. 서로 다른 동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고, 관찰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하고, 경험적 검증 가능성에 의해 이론의 유용성이 인정되고 새로운 이론에 의해서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 자, 요거 밑줄 그으세요. 시험에 나왔죠. 허위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개방적이 된다. 허위화. 허위화. 이게 뭐냐면요. 우리 칼 포퍼의 반중주의를 이제 공부하면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요거는 반중주의 가서 얘기를 좀 하자고요. 반중주의. 예, 반중주의. 자, 우리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과학적 조사의 논리 전개 방식 연역법, 귀납법부터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행복한 모습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